한지원에게 세상은 두 종류로 나뉘었다. 그녀가 창조한 아름다운 게임 속 세상 스텔라의 오디세이, 그리고 월세 독촉과 텅 빈 냉장고로 대표되는 팍팍한 현실. 서울의 허름한 옥탑방 그녀의 작은 왕구기자 작업실에서 지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디지털 드래곤의 버그를 잡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모니터 속 여전사 스텔라는 화려한 건물을 펼치며 몬스터를 베었지만 현실의 지원은 며칠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초라한 개발자일 뿐이었다. 띵동.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깼다. 대학교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있지 않았지? 장소는 강남 호텔 스카이라운지, 회비는 10만 원.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동창회.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였다. 특히 이번 동창회는 졸업 10주년을 기념하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다. 그 말인즉슨 모두가 보란 듯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러 나올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모두 중에는 그녀의 첫사랑이자 지독한 악연인 백현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절친 민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기도 전에 잔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지원, 너 또 동창회 안 가려고 빼는 거지? 내가 거길 왜 가?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가야지. 가서 당당하게 보여줘야지. 백현수, 그 인간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너 아직도 걔가 마지막에 했던 말 못 잊었어.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10년 전 졸업을 앞두고 지원이 대기업 입사 대신 인디게임 개발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백현수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정신 차려, 지원아. 네 그 허황된 꿈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내 옆에 초라한 여자는 필요 없어. 그는 그렇게 그녀의 꿈과 자존심을 짓밟고 대기업에 입사한 여자에게로 떠났다. 나 잘 살지 않아, 민서야. 지원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보다시피 난 아직도 허황된 꿈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가야 한다고. 그리고 이번엔 제발 혼자 가지 마. 내가 아는 오빠라도 소개해줄까? 지원은 질색하며 전화를 끊었다. 혼자 가는 건 비참하고 모르는 남자를 소개받아 가는 건 더 비참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뱅뱅 돌았다. 백현수의 잘난 척하는 얼굴, 동기들의 동정 어린 시선, 지원은 아직도 저러고 사내라는 수군거림.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절망에 빠진 그녀의 뇌리에 번개처럼 황당한 아이디어가 스쳤다. 그녀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온갖 심부름과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앱 누리 헬퍼를 켰다.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이성이 외쳤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쉰 하루, 남자친구 대행, 하는 일, 대학교 동창회에 함께 참석하여 다정하고 멋진 남자친구인 척 연기하기. 특히 제 구남친의 길을 팍 죽여주실 분 우대, 자격 요건 깔끔한 외모, 준수한 매너, 능청스러운 연기력. 근무시간 토요일 저녁 7시 10시 3시간, 급여 시급 2,000원 총 6,000원. 교통비 별도 지급 불가 저녁. 식사는 동창회에서 해결. 시급 2,000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모욕적이기까지 한 금액이었다. 지원은 일부러 그렇게 적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 절망 끝에 터져나온 그녀의 블랙 코미디 같은 장난이었다. 당연히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게시글을 올리고는 그대로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다. 한편 서울의 가장 높은 곳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넥서스 타워 최상층. 거대한 CEO의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방금 끝난 해외지사와의 화상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의 사인 하나에 게임 업계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 넥서스를 이끄는 젊고
유능한 CEO였다. 모두가 그를 부러워하고 경외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업무용 태블릿 옆에 놓인 개인 태블릿을 조용히 켰다. 그리고 익숙하게 누리 헬퍼 앱을 열었다. 10년째 이어져 온 그만의 비밀스러운 습관이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코딩 동아리 로그인에서 처음 만난 한지원을 마음에 품은 이후로 그는 늘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올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그녀가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을 몰래 살펴보며 그녀의 소식을 접해왔다. 그녀가 자신의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닉네임 스텔라를 검색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구인 하루 남자친구 대행, 시급 2,000원. 강지우는 거대한 충격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포커페이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급 2,000원. 그녀가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을까. 안타까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심장에서 끌어올랐다. 이건 기회였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제대로 다가설 용기를 내지 못했던 자신에게 운명이 던져준 황당무계하고 어이없는, 그러나 어쩌면 유일한 기회. 대표님, 다음 미팅 시간이. 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가 상사의 기묘한 표정을 보고는 말을 멈췄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놀라움 고뇌, 그리고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윤 비서에게 손을 저어 보이고는 다시 태블릿의 시선을 고정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넥서스의 CEO가 시급 2,000원짜리 남자친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익명 프로필 헬리오스로 그녀의 게시글에 지원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지원의 옥탑방. 라면 국물도 다 식어갈 무렵 침대 위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지원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가 눈이 동그래졌다. 누리 헬퍼 앱에 지원자가 나타난 것이다. 장난이 아니었다. 헬리오스라는 낯선 닉네임의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진지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원은 프로필을 눌러보았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회원. 프로필 사진도 자기소개도 거래 후기도 아무것도 없었다. 사기꾼일까? 이상한 사람일까?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의심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진심이세요? 답장은 거의 즉시 돌아왔다. 네, 진심입니다. 지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한 계약을 시작하려는지 알 줄 없었다. 그녀의 2,000원짜리 구원투수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켜봐 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남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약속 당일 한지원은 약속 장소인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아 10분째 얼음물만 휘젓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시급 2,000원짜리 남자친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아니, 그럼 동창회는 어떡하고? 그녀가 인생 최대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 한지원 씨 되시나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멈췄다. 깔끔한 흰색 스웨터에 평범한 청바지.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옷을 받쳐주는 몸의 비율이 모델 같았다. 꾸미지 않은 단정한 머리 아래 부드러우면서도 지적인 눈매를 가진 남자. 생각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안 될 만큼 잘생긴 그의 모습에 지원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네, 제가 한지원입니다. 그리고 헬리오스님, 강지훈입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원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내밀었다. 저기, 이건 계약금입니다. 지우는 그 돈을 보고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 지원의 얼굴은 더 빨개졌다. 그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지폐 2장을 받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용주님.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지원은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비해온 남자친구 대행 교본을 읊기 시작했다. 일단 제 이름은 지원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셔야 해요. 특히 백현수라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 절대 지지 마시고, 아니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저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꿀 떨어지는 눈빛 같은 거 가능하실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를 담자 지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황당한 요구를 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알겠습니다. 백현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할 연구에 필요해서요. 그의 진지한 질문에 지원은 10년 전의 기억과 함께 씁쓸하게 답했다. 성공에 집착하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빛났다. 드디어 결전의 장소 강남 호텔 스카이라운지. 화려한 샹들리에와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곳에서 지원은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 선 지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가 든든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자 지원은 조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가짜 연애의 시작이었지만 그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편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백현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명품 시계와 번쩍이는 구두로 무장한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지원을 위아래로 훑었다. 한지원 정말 오랜만이네. 여전히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아 보여. 옆에는 누구시지?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지훈의 행색을 본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다. 제 남자친구 강지훈 씨예요.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먼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원의 남자친구 강지훈입니다. 백현수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실례지만 하시는 일은 지원은 심장이 철렁했다. 뭐라고 둘러대야 할까? 검사 변호사 하지만 그의 소박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당황한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다. 저 도서관 사서예요. 책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지우는 그녀의 황당한 거짓말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백현수는 보란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서, 정말 고상한 직업이네요. 책 먼지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그때부터 백현수의 유치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차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지훈 씨, 이 시계가 지훈 씨 연봉보다 비쌀지도 모르겠네요.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죠.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지원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현수의 시계를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유일한 자산인데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지원 씨와 함께 보내는 지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의 말에 좌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백현수의 물질 만능주의가 졸지에 속물적인 자랑으로 전락해버렸다. 백현수는 얼굴이 굳어지며 화제를 돌렸다. 그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주문하고는 와인에 대한 지식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이 샤토 마고는
1982년 빈티지로 완벽한 해에만 나온다는 전설적인 와인이죠. 지훈 씨도 와인 좋아하십니까? 이 깊은 향이 느껴지시는지? 그는 지훈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확신하며 비웃듯 물었다. 지훈은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훌륭한 와인이군요. 그런데 북쪽 경사면에서 자란 야생 산딸기 같은 미세한 향이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일반적인 샤토 마고에서는 느끼기 힘든 향인데요. 그 순간 와인을 서빙하던 호텔 소믈리에의 눈이 동그래졌다. 손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와인은 1982년 이례적인 냉해를 입은 북쪽 포도밭에서 수확한 극소량의 포도로 만들어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희귀한 풍미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백현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비싼 와인을 마셨을 뿐이지만 지훈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백현수가 지원의 꿈을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을 때였다. 지원아, 너 아직도 그 유치한 게임 만든다고 밤새우니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은 한 달 매출이 100억이야. 이게 현실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래 지원의 얼굴이 상처로 굳어졌다. 그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보기엔 현실 감각이 없는 건 백현수 씨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본질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세상을 창조하는 지원 씨의 작업은 그 어떤 블록버스터 게임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지원 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진실하게 들렸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지난 10년간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꿈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존중.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동자 속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보았다. 그날 밤 지원은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말은 없지만 누구보다 든든하고 지혜로운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였고 그녀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주는 기둥이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아무도 그가 가짜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길, 지원은 지훈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지훈 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울면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이건 약속한 보수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4장을 더 꺼내 건넸다. 지훈은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 고용주님이 너무 멋졌기 때문에 추가 근무 수당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헤어졌다. 지원은 밤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고작 몇 시간 만났을 뿐인데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처럼 편안하고 설렜다. 시급 2,500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기엔 그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강지훈 씨. 지원은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진짜 연락처라도 물어볼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온갖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다음 만남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동창회에 밤이 남긴 여운은 달콤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끔찍할 것이라 예상했던 동창회는 강지훈이라는 미스터리한 남자 덕분에 오히려 그녀의 자존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신의 작업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지원은 굳게 닫혀있던 노트북을 열고 다시 스텔라의 오디세이 코딩 작업에 몰두했다.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의욕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다. 그녀가 게임의 데모 버전을 올려두었던 해외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고객님, 무료 체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4시간 내에 연간 이용료 50만 원을 원을 결제하지 않으시면 고객님의 데이터는 영구 삭제될 예정입니다. 50만 원. 지금 그녀의 통장 잔고는 5만 원도 차에 되지 않았다. 서버가 막히면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만든 게임의 데모 버전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결과물이. 방금 전까지 그녀를 들뜨게 했던 동창회의 기억은 순식간에 날아갔고 지독한 돈 문제의 압박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지원은 절박해졌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만든 게임 기획서를 들고 중소게임 퍼블리셔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녀의 이력서와 초라한 인디 개발팀, 사실상 1인 기업인의 규모를 보고는 기획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다. 한지원 씨 게임은 아주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요즘 시장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익 모델이 너무 불분명해요. 이런 게임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어렵게 한 군데에서 미팅 기회를 잡았지만 그곳의 대표는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예 계약과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게임의 모든 저작권 IP를 회사에 넘기고 그녀는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정직원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을 통째로 팔아넘기라는 말과 같았다. 지원은 모욕감에 떨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며칠 동안 수십 군데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차가운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쌓여가는 거절 메일들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어쩌면 백현수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이 길은 허황된 꿈일 뿐이고 자신은 재능 없는 이상주의자에 불과한 것일지도. 그녀는 절친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민서야, 나 그냥 다 포기해야 할까봐. 아무도 내 게임을 원하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민서의 안타까운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아, 내가 보기엔 너 정말 재능 있어. 하지만 세상이 그걸 알아주질 않는 거잖아. 어쩌면 이제는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닐까. 그냥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건 어때? 네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이 그 순간만큼은 비수처럼 아팠다. 지원은 힘없이 전화를 끊고 어두운 방 안에 주저앉았다. 스텔라의 오디세이가 담긴 외장 하드를 손에 든 채 그녀는 프로젝트 삭제 버튼 위에서 오랫동안 손가락을 맴돌았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바로 그 시각 넥서스 타워의 강지훈은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자꾸만 동창회 날밤에 한지원을 떠올렸다. 술잔을 든 채 자신의 게임 철학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백현수의 공격에 상처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던 그녀의 강인한 모습. 그는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그 짧은 시간이 지난 10년간 그가 느꼈던 그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표님 윤 비서의 목소리에 지우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그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미안하군.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회의를 마친 후 지우는 윤 비서를 집무실로 불렀다. 윤 비서, 요즘 인디게임 시장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신인 개발자나 프로젝트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리포트를 좀 올려주게. 우리도 새로운 재능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이는 CEO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시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지원을 돕고 싶은 그의 사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다시 지원의 옥탑방. 그녀는 결국 프로젝트를 삭제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동창회 날밤 강지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그녀의 꿈을 존중해주던 따뜻한 목소리.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잡아 주었다. 그래, 딱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치 도박이라도 하듯 대한민국 게임 업계의 정점에 있는 넥서스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그녀에게 넥서스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거대한 자본과 최고의 인력들이 모인 곳, 자신의 소박한 인디게임이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넥서스의 신규 프로젝트 투고 시스템은 위압적일 정도로 전문적이었다. 단순한 게임 기획서뿐만 아니라 상세한 시장 분석 목표, 유저층 분석, 구체적인 수익화 모델까지 요구했다. 창의력만 믿고 달려왔던 지원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도서관에서 경영학 서적을 빌려 읽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나갔다. 마침내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획서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지는 심정이었다.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자기 위안뿐이었다. 그러나 그 조약돌은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넥서스의 신규 프로젝트 심사팀. 평소 같았으면 이력도 없는 1인 개발자의 기획서는 1차에서 바로 걸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라는 CEO의 특별 지시가 내려온 상태였다. 심사팀의 한 젊은 직원은 의무감의 한지원의 기획서를 열어보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빨려 들어갔다. 아름다운 세계관, 독창적인 게임 플레이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에 담긴 따뜻한 철학. 그는 흥분하며 상세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이거 대박입니다. 괴물 신인이 나타났습니다. 기획서는 파죽지세로 단계를 통과했다. 모든 심사위원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프로젝트 인수부서의 총괄 부장이 최종 결재를 위해 CEO 강지훈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대표님, 정말 엄청난 신인 개발자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스텔라의 오디세이입니다. 총괄 부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지훈은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프로젝트명과 함께 적힌 개발자의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총괄 개발자 한지원. 지훈의 입가에 천천히 그러나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기다림과 그녀에 대한 믿음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의 미소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평소와 같은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금 바로 한지원 개발자에게 연락해서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잡으시오.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전하고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맞물리기 시작했다. 넥서스로부터 온 한 통의 이메일은 한지원의 옥탑방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지원 개발자님, 귀하의 프로젝트 스텔라의 오디세이가 내부 심사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넥서스 타워 본사에서 있을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는 강지훈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하리 바랍니다. 강지훈 대표이사. 지원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동명이인일까?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를 이끄는 CEO와 동창회에서 만난 도서관 사서라니.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자꾸만 이상한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넥서스 강지훈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른 얼굴은 그녀가 아는 강지훈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서늘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지원은 안도하는 동시에 아주 약간 실망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넥서스에 CEO가 직접 참석하는 자리.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날부터 지원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게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거대 기업의 임원들을, 특히 CEO를 설득하는 방법은 전혀 몰랐다. 그녀는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가 마케팅과 스피치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자신의 게임이 가진 철학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돈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밤새워 고민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지원은 가진 돈을 전부 털어산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얼굴은 푸석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할 수 있어, 한지원. 넥서스 타워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웅장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신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건으로 방문한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내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그녀는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투명한 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동창회의 밤을 떠올렸다. 자신의 꿈을 존중해주던 강지훈의 따뜻한 눈빛. 만약 그가 지금 옆에 있다면 조금은 덜 떨릴 텐데. 엉뚱한 상상을 하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개발자님, 이쪽입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비서로 보이는 직원이 그녀를 고급스러운 대기실로 안내했다.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니 손에서 땀이 났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마지막으로 되짚었다. 게임의 세계관, 핵심 플레이 방식, 목표, 시장, 예상 수익. 똑딱똑딱.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개발자님, 들어오시죠. 지원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길고 육중한 테이블 주위에는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값비싼 수트와 날카로운 눈빛의 지원은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상석으로 향했다. CEO의 자리였다. 그는 마침 옆에 앉은 임원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녀에게는 옆모습과 등만 보이고 있었다. 그녀를 안내한 부서장이 상석을 향해 말했다. 대표님, 기획안을 올렸던 한지원 개발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간이 멈췄다. 지원의 세상이 정지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터넷에서 보았던 날카로운 인상의 CEO가 아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지적인 눈매,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맞춰진 최고급 수트와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제외하면 그 얼굴은 그녀가 아는 그 사람이었다. 동창회 날밤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남자. 시급 2,000원에 고용되었던 가짜 남자친구. 다정하게 자신을 고용주님이라 부르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을 소중하게 받아 지갑에 넣던 도서관 사서 강지훈. 지원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지난 며칠간 밤새워 외웠던 모든 발표 내용이, 코드들이, 단어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건 꿈인가 아니면 악질적인 몰래카메라인가? 그 친절했던 남자가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고 배신감 혼란,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비참한 처지, 그녀의 절박함. 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연기하고 기만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우스운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충격과 상처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도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아팠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지금 이 자리는 넥서스의 CEO 강지훈과 개발자 한지원의 비즈니스 미팅 자리였다. 그는 그녀가 이 개인적인 충격을 딛고 전문가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 시험해야만 했다.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차가웠고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한지원 씨,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그녀가 기억하던 따뜻한 음색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시작하시죠.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지원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지원 씨, 그리고 소중한 시간. 동창회 날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원은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걸린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발표 자료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임원들이 의심과 의아함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오 개발자,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CEO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인가 보군. 지원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녀의 꿈이 이 충격적인 재회 앞에서 산산조각 나려 하고 있었다. 한지원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추락의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배신감, 수치심, 혼란.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차가운 분노와 오기로 응축되었다. 그래, 날 기만한 거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어디 한번 봐.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동창회 날밤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의 꿈을 위대하다고 말해주던 진심 어린 목소리. 그것이 연기였든 진심이었든 지금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제 게임 스텔라의 오디세이는 단순한 여전사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자신의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열정과 자신감이 솟아났다. 그녀는 단순히 게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게임의 영혼, 즉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가는 한 존재의 여정을 통해 플레이어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게 한다는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발표는 하나의 잘 짜인 서사시와 같았다.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그녀는 게임의 모든 것을 창조한 개발자답게 막힘없이 그리고 깊이 있게 대답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다. 처음의 의심과 냉소는 점차 감탄과 흥미로 변해갔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 뒤로 끓어오르는 자부심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고났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인수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불청객이 들어섰다. 경쟁게임사 스텔라 게임즈의 본부장 백현수였다. 그는 넥서스와의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방문했다가 우연히 지원의 발표를 엿들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행동했다. 그의 시선이 스크린에 떠있는 스텔라의 오디세이 로고에 머물렀다. 어라 스텔라의 오디세이. 이 콘셉트 굉장히 익숙한데요. 백현수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의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작 게임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판타지 세계 여전사 주인공. 표면적으로는 지원의 게임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었다. 이건 저희가 1년 전부터 개발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참 이상하군요. 제 전 여자친구였던 한지원 씨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콘셉트의 게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지원 씨가 예전부터 제 아이디어를 유심히 엿보곤 했지만 설마 그걸로 넥서스에 투자를 받으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마치 피해자처럼 말했다. 헤어진 연인의 아이디어를 훔친 비정한 여자와 그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착한 전 남자친구. 그의 교묘한 연기에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표절 의혹, 특히 경쟁사 임원에게서 직접 제기된 의혹은 기업에게 있어 최악의 리스크였다. 넥서스의 임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지원의 발표에 감명받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인 개발자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는 없었다. 한지원 개발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군요. 일단 오늘 결정은 보류하고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지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앞에 있던 동아줄이 순식간에 썩은 지푸라기처럼 끊어져 버렸다. 아닙니다. 제 아이디어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이사회에서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원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았다. 강지훈에 대한 배신감과 백현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꿈이 또다시 좌절되었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같은 시각 CEO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분노에 차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백현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는 CEO였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섣불리 지원의 편을 들었다가는 회사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리더십에 대한 의심만 살 뿐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대로 그녀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림자 속에서 그는 대학교 시절 코딩 동아리 로그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지원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 프로젝트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었다. 에코라고 이름 붙였던 그 작은 프로그램. 그리고 그녀는 그 에코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스텔라의 오디세이의 핵심 게임 엔진으로 사용했다. 백현수는 당시에도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해 쩔쩔맸었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 지훈은 개인 노트북을 켜고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지원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제목도 내용도 없었다. 오직 한 줄의 문장만이 담겨 있었다. 로그인 동아리 2015년 가을 학기 프로젝트 에코를 기억해.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원은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그때 스마트폰에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인 불명의 이상한 메일이었다. 삭제하려던 순간 그녀는 메일의 내용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로그인, 에코. 오직 그녀와 당시 동아리 회원들만이 아는 이름이었다. 누구지? 누가 이 메일을 보낸 거지? 동아리 선배 아니면... 강지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익명의 발신자는 그녀에게 무언가 힌트를 주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먼지 쌓인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외장 하드 하나를 찾아냈다. 10년 전 그녀의 대학 시절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타임캡슐이었다. 그녀는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많은 폴더 속에서 마침내 ECHO1 프로젝트 2012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아냈다. 폴더를 여는 순간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작성한 에코 알고리즘의 원본 코드와 개발 일지, 그리고 당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영상 파일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개발 일지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에코 알고리즘은 훗날 내 꿈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의 스텔라를 위한 심장,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이것은 방역의 무기였다. 백현수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녀의 독창성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 지원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전사였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판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 코리아 게임 컨퍼런스 KGC가 열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행사는 업계의 신흥 강자 스텔라 게임즈의 신작 플래그십 게임 발표회였다. 행사장은 업계 관계자기자 그리고 수많은 게이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백현수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을 만천에 과시하고 넥서스와의 파트너십을 기정사실로 만들 생각이었다. 여러분, 이제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MMORPG를 소개합니다. 백현수의 선언과 함께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게임 트레일러가 상영되었다. 웅장한 그래픽과 박진감 넘치는 액션에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백현수는 의기양양하게 게임의 특징을 설명해 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객석 한가운데 넥서스의 CEO 강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굳게 쥔 주먹은 그의 분노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넥서스의 대표가 아닌 한 사람의 관객으로 와 있었다. 오직 한 사람 한지원의 무대를 보기 위해 백현수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사회자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 공지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스텔라 게임즈의 발표에 이어 긴급 기술 시연이 5분간 진행되겠습니다. 인디 개발자 한지원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행사장이 술렁이었다. 한지원 그 이름에 백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경악한 눈으로 무대 옆을 쳐다보았을 때 그곳에서 한지원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일주일 전 넥서스 회의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굳건했다. 네가 왜 여기에? 백현수가 마이크도 잊은 채 중얼거렸다. 지원은 그를 무시하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명료했다. 안녕하십니까. 인디게임 개발자 한지원입니다. 방금 보신 스텔라 게임즈의 신작 발표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여 여러분과 그 사실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무언가 특종의 냄새가 났다. 지원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2개의 코드가 나란히 나타났다. 왼쪽은 제 게임 스텔라의 오디세이의 핵심 구동 코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방금 스텔라 게임즈가 시연한 게임 데모 버전의 코드를 역컴파일한 것입니다.
두 개의 코드는 변수명과 주소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하지만 지원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적했다. 보시다시피 두 코드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코드는 마치 실력 없는 번역가가 외국어를 엉망으로 번역한 것처럼 비효율적이고 조잡한 수정이 가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코드의 핵심 로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베낀 사람이 한 작업이라는 증거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백현수는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내 코드를 훔쳐가서 짜깁기 한 거야. 과연 그럴까요? 지원은 침착하게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앳된 얼굴의 10년 전 한지원이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제가 개발한 에코 알고리즘은 기존의 AI 반응 시스템과 달리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은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제 게임의 심장이자 지금 보신 코드의 원형인 에코 알고리즘의 10년 전 원본 모습입니다. 2015년 가을 로그인 코딩 동아리에서 제가 직접 개발하고 발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당시 동아리 회원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자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유명 IT 전문지의 편집장이자 로그인, 동아리 출신 대선배였다. 맞아. 내가 기억해. 저거 지원이가 만들었던 거 맞아. 그때 백현수, 쟤는 저거 이해 못해서 쩔쩔맸었잖아.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의 타임라인을 스크린에 띄웠다. 2015년 한지원 에코 알고리즘 개발 및 발표, 2020년 한지원 스텔라의 오디세이 개발, 시작 및 개발 일지 기록, 2024년 스텔라 게임즈 신규 프로젝트 공식 착수, 증거는 완벽했다. 누가 누구의 것을 훔쳤는지는 어린아이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컨퍼런스 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기자들은 백현수에게 몰려가 질문을 셔터처럼 쏟아냈다. 표절이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한지원 씨의 아이디어를 훔칠 계획이었습니까? 백현수는 아니야. 조작된 거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스텔라 게임즈의 임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 남자의 탐욕이 회사 전체의 명예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결국 백현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도망치듯 무대에서 끌려 내려갔다. 지원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게임 산업에 만연한 표절 문제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게임은 기술 이전의 한 사람의 영혼이 담긴 창작물입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쳐 자신의 성공을 꾸미는 부끄러운 일이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와 재능에 대한 업계 동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지원은 지쳤지만 후련한 마음으로 무대 뒤로 걸어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와 격려를 건넸다. 그 인파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다. 행사장 뒤쪽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지훈.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잘했다는 칭찬, 자랑스럽다는 격려, 그리고 역시 당신은 해낼 줄 알았다는 깊은 신뢰. 그 짧은 눈 맞춤의 순간 지원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검을 쥐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과 감정들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코리아 게임 컨퍼런스의 파문은 거셌다. 백현수와 스텔라 게임즈는 업계와 대중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했으며 표절 소송과 주가 폭락으로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때 반짝이던 그의 성공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반면 한지원은 인디게임계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와 뛰어난 개발 실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넥서스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지원의 스텔라의 오디세이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퍼블리싱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지원은 더 이상 주눅든 옥탑방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자신감 넘치는 창작자였다. 기자회견 내내 강지훈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스텔라의 오디세이는 정식 출시와 동시에 게임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깊이 있는 스토리와 철학으로 평단과 유저들의 극찬을 받으며 그해 겨울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대상을 포함한 주요 상을 휩쓸었다. 한지원은 이제 가난한 인디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넥서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만의 독립적인 스튜디오 YJ 오디세이를 설립한 성공한 대표가 되었다.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 그 남자였다. 컨퍼런스 이후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 모든 업무는 비서실과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치 그들 사이에 있었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꿈이었다는 듯이. 그는 왜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걸까? 그녀는 시급 2,000원짜리 남자친구와 거대 기업의 CEO. 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 스튜디오의 창밖으로 한방눈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지원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다. 먼저 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자. 대체 왜 그랬던 거냐고. 그녀가 스마트폰을 집어들던 바로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지원씨, 저 강지훈입니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 괜찮다면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지원이었다. 6개월 전 꼬깃꼬깃한 돈을 손에 쥐고 불안에 떨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발자였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수트가 아닌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평범하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작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러셨어요? 동창회 날부터 저를 기만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 익명의 이메일까지. 대체 왜 저한테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그의 진심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안합니다. 지원 씨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 곁에 다가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교 코딩 동아리 로그인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눈을 반짝이던 신입생 한지원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열정과 재능에 첫눈에 반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소심함에 대해서 졸업 후 넥서스를 이끌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올린 그 황당한 구인 공고를 봤습니다. 시급 2,000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CEO 강지훈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서 당신 곁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회의실에서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넥서스의 대표로서 당신을 평가해야만 했습니다. 개발자 한지원이 개인적인 충격을 이겨낼 만큼 프로페셔널한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증명해냈죠. 익명의 이메일은 내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검 한 자루를 쥐어주고 싶었던 내 마지막 이기심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힘을 믿었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모든 행동은 기만이 아니라 10년간 묵혀온 한 남자의 서툴고 절박한 사랑 표현이었다. 그녀를 향한 깊은 존중과 믿음이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지원 씨,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이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다. 지원은 깨달았다.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에게 네오비에스니모 끌렸던 자신의 마음 또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CEO 강지훈이나 가짜 남자친구가 아닌 자신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믿어준 한결같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원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제 시급 2,000원짜리 남자친구는 필요 없어요. 그녀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대신 진짜 남자친구는 어떠세요? 지훈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1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카페를 나섰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거리를 이제는 연인이 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다. 기묘한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두 사람. 그들의 앞에는 이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 그들만의 오디세이가 펼쳐져 있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높은 담장과 빼곡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저택 라운지에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고요한 섬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대기업 태산그룹의 회장이자 부동산 재벌인 박진우의 보금자리였다. 쉰을 바라보는 박진우는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다.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2배로 키워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젊은 거물, 투자의 귀재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2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이 찾아왔다. 그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내의 죽음은 박진우의 삶에서 모든 빛을 앗아갔다. 그는 예전보다 더 차갑고 딱딱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웃음을 잃었고 대화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었다. 그의 삶은 오직 일과 돈으로 채워졌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와 씨름했고 주말조차도 가족과 보내기보다는 골프나 사업 파트너들과의 만남으로 채웠다. 그는 공허함을 일로 채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구멍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10살 된 아들 박민준과 8살 된 딸 박수아는 엄마의 죽음 이후 눈에 띄게 변했다. 명랑하고 활발했던 민준이는 말수가 줄고 그림자처럼 방에만 틀어박혔고 애교 많던 수아는 사소한 일에도 떼를 쓰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다. 두 아이는 아빠인 박진우에게서도 멀어져 가는 듯 했다. 박진우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려 노력했다. 최고급 학원에 보냈고 비싼 장난감을 사주었으며 개인 과외교사와 심리상담사를 붙여주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고
결국 육아는 관리인들과 비서의 몫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라운저에는 이미 여러 명의 가사 도우미와 관리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진우는 결국 전문적인 보육교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명문대 유아교육학과 출신의 해외 보육 경험까지 있는 최고의 보모를 원했다.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여러 차례의 면접 끝에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띄었다. 김민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인이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수수하고 단정한 차림이었고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따뜻한 미소와 깊이 있는 눈빛이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이력서를 보았다. 지방의 작은 보육대학을 졸업했고 큰 경력은 없었다. 박진우가 원하는 최고의 스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면접에서 그녀는 다른 면접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아이들의 심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박진우는 반신반의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끌렸다. 그는 그녀의 스펙이 아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결국 그는 김민지를 아이들의 부모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지가 라운지에 들어온 첫날 아이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민준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수아는 김민지에게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민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그저 조용히 아이들의 주변을 맴돌며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흥얼거리고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색연필을 조용히 가져다 주었으며 밤에는 아이들 방 앞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하고 꾸준한 노력은 굳게 닫혔던 아이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다. 며칠이 지나자 민준이는 방에서 나와 김민지가 읽어주는 책을 듣기 시작했고 수아는 김민지의 치맛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한 달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라운지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이는 다시 활발함을 되찾아 김민지에게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고 수아는 김민지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며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김민지를 민지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행복이 피어나는 듯 했다. 박진우는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김민지라는 부모가 치유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김민지는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했지만 박진우에게는 늘 직업적인 선을 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언제나 칼같이 저택을 나섰다. 그녀의 일상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행동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저렇게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 왜 자기 일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출까?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숨기는 것이 있는 걸까? 박진우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냉철한 분석가였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속에는 김민지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지가 퇴근하고 저택을 나서는 모습을 보던 박진우는 문득 충동적인 생각을 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야겠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김민지의 퇴근길 동선을 몰래 파악해두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진짜 동기를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를 믿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그녀의 숨겨진 면모를 파헤치려 했다. 그 밤 백만장자 박진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부모 김민지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김민지의 삶 속으로, 그리고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날 밤부터 박진우는 김민지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라고 둘러대고 김민지의 퇴근 동선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김민지가 이 저택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김민지의 퇴근 시간은 매일 정확했다. 오후 7시 정각. 그녀는 아이들에게 정성껏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후 늘 단정한 인사와 함께 라운지를 나섰다. 박진우는 그녀가 저택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올랐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운전을 맡기고 뒷좌석에 앉아 김민지가 향하는 곳을 주시했다. 그의 차는 김민지가 탄 낡은 소형차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김민지의 차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곧 사라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었다. 박진우는 이런 곳에 김민지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다. 그의 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환경이었다. 김민지의 소형차는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고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박진우는 차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다. 김민지는 낡은 주택의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10여 분 후 그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은 듯 했다. 낮에 입던 단정한 복장이 아닌 낡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빠르게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박진우는 의아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어딘가로 가는 듯했다. 박진우의 차는 그녀의 뒤를 계속해서 따랐다. 김민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박진우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다음 목적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미행해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스파이가 된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다. 김민지가 내린 곳은 지하철역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불빛이 흐릿한 낡은 상가 건물이 있었다. 김민지는 상가 건물 지하로 향했다. 박진우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낡은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풍겼다. 지하층에는 여러 개의 상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김민지가 들어간 곳은 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나직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희망재단.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즉시 희망재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박진우는 1시간 넘게 건물 밖에서 김민지를 기다렸다. 1시간 후 김민지는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그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다음 날 박진우의 비서에게서 희망재단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 희망재단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였다. 박진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단순한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건가? 박진우는 김민지의 퇴근 후 행적을 며칠 더 추적했다. 그녀의 일상은 라운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퇴근 후에는 희망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패턴의 반복이었다. 그녀는 결코 화려한 곳에 가지 않았고 값비싼 물건을 사지도 않았다.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소박하고 검소했다. 하지만 박진우의 의심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어쩌면 이건 다 위장일지도 몰라. 비영리 단체를 이용해 뭔가 다른 것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의 다소 비뚤어진 시선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짜 동기를 꿰뚫어 보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과거의 트라우마가 뒤섞여 의심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고 있었다. 김민지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이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민준이와 수아는 김민지를 너무나도 따랐고 그녀가 주말에 쉬는 날이면 김민지를 그리워하며 시무룩해했다. 박진우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진심과 따뜻함을 김민지가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질투심을 느꼈다. 그가 지닌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을 김민지는 쉽게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릴 때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엎드렸고 아이들이 잠투정을 할 때면 다정하게 동화를 읽어주며 잠이 들 때까지 머리맡을 지켰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내심이 배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우는 서재에서 홀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김민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수아를 무릎에 앉히고 나직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 노래는 박진우의 아내가 아이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박진우는 순간적으로 아내와의 추억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감정의 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고 김민지가 수아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간 후 박진우의 눈에 미묘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김민지가 수아의 방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약통을 꺼내 약을 먹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깐 스치는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쓰게 웃는 듯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박진우는 순간 긴장했다. 약, 무슨 약이지?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지 봉사활동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김민지 씨의 의료 기록과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은밀히 확인해봐. 그는 자신이 너무 깊이 그녀의 사생활에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미묘한 걱정과 함께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욕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존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녀의 완벽해 보이는 이면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박진우의 추적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그녀의 진짜 삶을 파고드는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밤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박진우는 비서에게 김민지의 의료 기록을 은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한 후 마음속의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는 김민지가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초조했다. 그의 성공가도를 달리던 삶은 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김민지라는 존재는 그에게 미지의 영역이자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 그 자체였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김민지의 의료 기록 보고서가 도착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민지는 10여 년 전부터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었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녀의 병원 기록에는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완치 방법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증자를 찾지 못했거나 막대한 수술비 때문일 터였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박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에 깊은 후회와 함께 김민지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에게 한없이 밝고 다정한 미소를 보여왔던 것이다. 매일 밤 그녀가 몰래 먹던 약은 단순한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었던 셈이다. 박진우는 곧바로 비서에게 김민지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골수 기증자를 찾도록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김민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는 다시 김민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그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김민지가 퇴근 후 희망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등 몸이 아픈 와중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마친 후 늘 한성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박진우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김민지가 향한 곳은 소아암 병동이었다. 그녀는 작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박진우는 복도에서 숨죽여 그녀를 지켜보았다. 병실 안에는 10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없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김민지가 나타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다. 김민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마치 친엄맥에 응석을 부리듯 투정을 부렸다. 박진우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는 김민지의 동생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민지에게는 골수암을 앓는 남동생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골수가 일치하지 않아 동생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앓고 있는 희귀혈액 질환도 동생의 병과 관련이 깊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며 동생의 병원비를 대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재단에서의 봉사활동도 어쩌면 동생에게 필요한 골수 기증자를 찾거나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녀의 간절한 노력의 일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박진우의 머릿속을 스쳤다. 민준이와 수에게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와 헌신은 바로 이곳 병실 안에 어린 동생을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내색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김민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숨은 동기를 가진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다. 민지 씨. 김민지는 박진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대표님, 어떻게 이곳에... 그녀는 어린 동생에게서 박진우의 시선을 가리려 애썼다. 박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민지 씨.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한 것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김민지는 눈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박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표정은 조금 누그러졌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의 병을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아이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보고서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병치료와 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골수 기증자를 찾는 모든 과정에서 나의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김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홀로 짊어졌던 고통과 외로움이 박진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떨렸다. 박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김민지의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낯선 박진우의 손길에 놀랐지만 이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박진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기보다 김민지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박진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김민지와의 만남을 통해 돈과 권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는 김민지의 병 치료를 위해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했고 골수 기증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김민지와 그녀의 동생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를 넘어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귀인이자 친구처럼 김민지를 대했다. 김민지 또한 박진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이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박진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꼈다. 박진우는 김민지와 함께 희망재단의 봉사활동에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자신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변화는 라운지의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민준이와 수아는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다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이제 일찍 퇴근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박진우는 아이들에게 김민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과 타인을 향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라운제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성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박진우의 진심 어린 미소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김민지의 따뜻한 손길이 모든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김민지를 의심하며 시작했던 추적이 결국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구원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10년 전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숨겨진 희생과 진심을 알게 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그는 단순히 김민지의 병을 돕는 것을 넘어 그녀와 그녀의 동생을 진심으로 보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막대한 부와 영향력은 이제 사랑과 연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는 세계 각지의 의료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해 김민지 동생의 골수 이식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민지 본인의 희귀 혈액 질환 치료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고급 병실과 최고의 의료진이 그들을 전담하게 되었다. 김민지는 박진우의 진심 어린 도움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재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변화하려는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박진우에게서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진정으로 자신과 동생을 위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딱딱한 틀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김민지와 그녀의 동생을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병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김민지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자주 떠올랐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잊고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라운지의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박민준과 박수아는 아빠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빨라졌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박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놀이를 했으며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비록 요리 솜씨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서툰 요리에서도 진심을 느꼈고 행복하게 웃었다. 특히 박진우는 김민지에게 배운 경청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적용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수아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빠와 아이들 사이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소통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박진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김민지가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대표님, 아이들이 오늘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다. 민지 씨 덕분입니다. 민지 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민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대표님은 이미 좋은 아빠세요. 아이들은 아빠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까지도요. 하지만 민지 씨를 만나고 민지 씨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지 씨, 당신은 저에게 삶의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업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깊은 공유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솔한 소통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김민지에게 털어놓았다. 김민지 또한 자신의 가족 이야기, 동생의 병,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을 형성했다. 박진우는 김민지를 통해 희망재단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직접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도 동참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료급식을 배식하기도 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벽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성대학교 병원 소아암병동에서 김민지의 동생을 만났던 일이었다. 아이는 박진우를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박진우가 매일 찾아와 동화책을 읽어주고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자 이내 마음을 열었다. 아이는 박진우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박진우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서 깊은 위로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지 검사까지 받았다. 비록 일치하는 골수는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은 아이와 김민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박진우의 변화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비서와 회사 직원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박진우가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인 리더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았다. 한성그룹의 기업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던 기업은 이제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변모해갔다. 라운제는 더 이상 적막한 저택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김민지의 다정한 노랫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10년 전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박진우의 가족은 김민지라는 존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김민지를 의심하며 시작했던 추적이 결국 자신과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지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것임을 배웠다. 박진우의 삶에 찾아온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는 차가운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김민지라는 존재를 통해 그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깨달았다. 라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박진우의 다정한 미소로 가득 찼고 김민지는 그 모든 행복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동생 또한 박진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상태가 호전되었고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지의 희귀 혈액 질환에 대한 박진우의 의료 지원은 지속되었다. 그는 그녀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고 그녀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김민지는 박진우에게서 단순한 고용주를 넘어선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주는 든든한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박진우 또한 김민지에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녀의 강인한 헌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의 아이들 민준이와 수아 역시 김민지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박진우의 눈에는 그녀가 이미 자신들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 앉아있던 박진우는 김민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지 씨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민지 씨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고 저 또한 잊었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민지 씨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지는 그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박진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되새겼다. 그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몸이었고 남동생의 치료비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큰 짐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과 박진우 회장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표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김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 곁에 그리고 아이들 곁에 어울릴까요? 박진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민지 씨,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의 가치를 민지 씨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민지 씨의 따뜻한 마음이지 배경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민지 씨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지는 박진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과 어려운 환경을 박진우가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준 그의 용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라운제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박진우와 김민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민준이와 수아는 김민지가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김민지를 새로운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라운제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었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었다. 박진우와 김민지의 관계는 곧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소식은 재계와 언론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태산그룹 회장 한삼 회장 박진우, 평범한 부모와 재혼설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박진우의 주변 사람들은 김민지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친척들과 재계 인사들은 박진우가 평범한 부모와 결혼하는 것을 결사반대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산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 재혼이라니요. 그들은 김민지가 박진우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과거와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진우의 비서실장 강현우는 강하게 반대했다. 강현우는 박진우의 오랜 오른팔이자 그의 그룹을 함께 일궈온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김민지가 그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회장님 김민지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여자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자세히 조사해봤지만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희귀병과 어려운 집안 환경뿐입니다. 분명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합니다. 박진우는 강현우의 비난에 분노했다. 강 비서실장 민지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민지 씨의 진심을 모릅니다. 그녀는 내게 돈보다 귀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완고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느꼈다. 강현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에 김민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고 김민지의 과거와 병력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김민지가 박진우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지는 이러한 비난과 루머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박진우와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대표님, 저 때문에 대표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그녀는 박진우의 곁을 떠나려 했다. 무슨 소립니까? 박진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민지 씨가 왜 떠납니까? 나는 민지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의 비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김민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하고 김민지와의 관계와 그녀의 희생,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과 회사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는 모든 비난과 오해를 사랑과 진심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강현우의 방해는 예상보다 더 집요했다. 그는 박진우의 언론 인터뷰를 막으려 했고 박진우의 재산을 노리는 다른 친척들과 결탁하여 김민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그는 심지어 김민지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압력을 가하여 김민지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려 했다. 강현우는 박진우의 인간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돈과 권력만을 좇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한성테크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박진우의 그룹 경영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박진우는 김민지와의 사랑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진 백만장자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 속에서 김민지와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편견과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는 숭고한 싸움이 되었다.
박진우와 김민지의 사랑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맞이했다. 강현우 비서실장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재계 친척들의 맹렬한 반대는 라운제를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언론은 연일 태산그룹 회장의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김민지의 과거와 병력은 대중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그녀는 졸지에 돈을 노린 꽃뱀이자 병든 몸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자로 매도되었다. 김민지는 이러한 비난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생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과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진우의 곁을 떠나려 했다. 무슨 소립니까? 박진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모든 것은 민지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탐욕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나는 민지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강현우의 방해 공작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는 법률팀을 소집하여 김민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 방식을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김민지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김민지가 자신의 삶과 아이들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와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민지가 자신의 아픈 동생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왔는지, 희망재단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봉사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주었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자신이 김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오만함과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가치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저는 한때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스펙과 지위로 판단했습니다. 박진우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러나 김민지 씨를 만나고 그녀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학위도 배경도 화려한 경력도 없지만 그 어떤 박사 학위보다도 깊은 지혜와 그 어떤 재벌보다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가십으로 치부했던 대중들은 박진우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성공한 백만장자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인간적인 성숙과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김민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점차 사그라들고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한 마음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다. 하지만 강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언론 플레이가 통하자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했다. 그는 박진우의 친척들과 재계 경쟁자들을 선동하여 태산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 시도했다. 그는 박진우가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을 설득하여 박진우의 해임을 추진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박진우는 회사 내부의 위기와 외부의 비난에 동시에 맞서야 했다. 그는 김민지와의 사랑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민지의 동생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마침내 그녀의 동생과 골수 일치자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수술은 긴급했고 강현우의 방해로 인해 병원 측에서 수술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강현우는 김민지의 동생 수술을 빌미로 박진우를 압박하려 한 것이었다. 박진우는 분노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강현우는 병원 앞에서 박진우를 막아섰다. 회장님 지금 회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김민지 동생의 수술 같은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를 위태롭게 할 순 없습니다. 강현우 비서실장, 박진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은 돈과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한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미래의 처남이자 우리 아이들의 사랑하는 외삼촌이다. 그 순간 박진우의 비서와 핵심 임원들이 박진우의 뒤에 섰다. 그들은 박진우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회장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강현우의 편에 서지 않고 박진우의 인간적인 리더십을 지지했다. 박진우는 강현우를 지나쳐 병실로 향했다. 김민재는 동생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수술이 걱정 마십시오, 민지 씨.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술을 즉시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강현우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김민지의 동생은 성공적으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김민지는 감격에 겨워 박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강현우의 마지막 발악이자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비인간적인 행동과 사적인 복수심은 재계와 언론의 비난을 샀고 결국 그는 태산그룹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태산그룹의 경영권 위기는 박진우의 진정성과 직원들의 지지 덕분에 해소되었다. 그는 주주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경영 철학과 인간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에 다시 신뢰를 보냈고 태산그룹의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박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민지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다시 웃음을 찾은 아이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직원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김민지를 의심하며 시작했던 추적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진심,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었다. 강현우 비서실장의 몰락과 함께 태산그룹을 흔들었던 위기가 진정되자 박진우와 김민지의 삶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시선이 채워졌다. 김민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았고 박진우는 모든 오만함을 벗어던진 진정한 리더이자 사랑하는 가족의 기둥이 되었다. 김민지의 동생은 성공적인 골수 이식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동생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그가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생은 이제 활기찬 모습으로 병원을 오가며 재활치료에 힘썼고 김민지는 동생의 회복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서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진우와 김민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시선에 당당히 맞섰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직원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라운제는 행복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김민지는 민준이와 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투정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었고 그들의 마음에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주었다. 민준이와 수아는 김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다. 라운지에는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닌 새로운 어머니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었다. 박진우는 김민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김민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은 그 슬픔을 감싸 안고 치유해 주었다. 그는 김민지를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과 나눔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박진우의 변화는 태산그룹의 경영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람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직원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그는 김민지가 활동했던 희망재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진우는 희망재단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재단의 규모를 확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김민지 또한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듬었다. 그들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박진우는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소박한 행복과 감사를 다시 찾았다. 한 번은 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던 중이었다. 박진우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배식하고 있었고 김민지는 아이들의 식판을 챙겨주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박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봉사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십니다. 박진우는 노인의 말에 겸손하게 답했다. 제가 배울 것이 더 많습니다, 어르신.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는 김민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태산그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탐욕스러운 재벌 기업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사회 전반에서 그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진우는 단순한 재벌 회장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민준이와 수아는 아빠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일과 돈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아빠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김민지를 통해 사랑은 편견과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배웠고 아빠를 통해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운제는 이제 단순한 부자의 저택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웃음이 넘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김민지를 의심하며 시작했던 어리석은 추적이 결국 자신에게 삶의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음에 깊이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김민지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졌다고 느꼈다. 가을의 어느 날 박진우와 김민지는 민준이 수아와 함께 라운지의 넓은 정원에서 단풍을 감상하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김민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고 박진우는 그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다. 아빠 민지, 엄마랑 결혼해서 너무 좋아요. 수아가 김민지의 품에 안겨 말했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빠. 민지 엄마는 최고예요. 박진우는 활짝 웃으며 두 아이와 김민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이나 불안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모든 행복이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만장자의 삶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삶은 돈이 아닌 사랑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의 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한 성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었다.